위에 면세사업자 단계가 아니고, 자,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인데 최종 소비자가 이제 국외라는 거예요. 외국. 자, 그럼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단 1원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공장이 도매상한테 팔 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든 1,000원을 받고, 자, 그리고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100원을 줄 거예요.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이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100원을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거고, 그럼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물건을 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200원 거래 징수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도매상은 200원에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빼서 100원을 납부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소매상 입장에서는 2,200원을 줬는데 200원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매상은 물건을 파는데 2,000원에 그럼 사게 된 물건을 1,000원을 남겨서 3,000원에 물건을 팔 거고, 그럼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죠. 0%의 세율로 국외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국외의 최종 소비자인 외국은 이 물건을 3,000원에 사쓰게 될 건데, 그럼 이 소매상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0원인데 매입세액이 200원 있는 거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환급되는 세액 200원이 이제 200원이 환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이 최종 소비자가 3,000원 외국에 물건이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소매상은 지금 200원을 환급받았죠. 이 환급받은 건 세무서가 이 수출하니까 널 위해 200원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 200원은 어디에서 나온 200원이냐면 이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세법이 처음에 100원을 받고 또 100원을 받아서 200원 받았었는데 얘가 수출한대.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돌려주면서 완전히 제거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인 외국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가진 마진만 부담되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소매상이 물건 파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 사올 때에 이 200원이 부담이 되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제시해서 0%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우리 영세율 거래하잖아. 52번 매입 영세.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줘서 나 수출합니다라고 입증해서 영세율로 물건을 살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보면, 자, 공장은 1,000원에 얘는 국내 사업자니까 100원을 해서, 자, 100원을 세무서에 내요. 그럼 도매상은 100원을 환급받고 2,000원 물건을 팔고, 자, 부가가치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0원인 거예요. 0원 달래요. 그럼 증빙 달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로컬 LC나 구매 확인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0%로 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00원에 샀죠. 그러면 1,000원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3,000원에 팔고, 자, 그리고 외국이니까 영세율로 해서 팔면 최종 소비자는 외국에는 3,000원에 나가게 될 건데, 그럼 이 사업자는 지금 매출세액은 0원으로 물건을 팔았고 매입세액은 100원이니까 얘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 100원으로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100원도 바로 앞 단계에서 받았던 이 100원, 자기가 냈던 100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거죠. 얘는 뭐 0원에서 0원이니까 0원을 납부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제도하고 다르게 영세율 제도는 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 면세라는 거예요. 국가가 수출하기 직전 단계까지 받았던 세금을 사업자에게 전부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면세 제도는 왜 불완전 면세다라고 했는지 이해가시나요? 면세 제도는 지금 이 앞 단계에서 우리 면세 제도 낀 게, 이 면세 사업자들은 이 앞 단계에 발생했던 과세 사업자가 받은 거는 돌려주지 않고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하고 붙은 게 면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과세 사업자가 낀 단계가 있는 거에서 발생한 것들은 전부 다 부담을 시킬 건데, 영세율 제도는 그걸 사업자에게 환급해서 돌려주면서 완전히 제거시키는 완전 면세 제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서 완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 혹은 일부분만 면세시킨다고 면세는 그 부분 면세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세무, 자, 이 상황에서 이 과세 사업자가 소매상이 수출한다고 영세율로 물건을 샀어요. 지금 이 내국신용장을 줘서. 그러면 수출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수출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걸 국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이것 때문에 괘씸할까요? 수현씨, 부가세법 괘씸할까? 괘씸할 일이 없겠죠? 왜 괘씸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죠. 그럼 이때는 매입세액 없이 0원을 줬었지만, 자, 우리나라에 그럼 3,000원에 팔면 국내에 제공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300원을 받아서 국내 소비자한테는 3,3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에 매출세액은 3,300원 받았으니까 300원 내야 되는데, 나는 매입세액은 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0원이죠. 그러면 나는 세무서에 300원을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앞에 100원은 도매상이 줬다 받아갔지만
소매상이 300원을 받아서 주고 최종 소비자는 300원을 부담하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과세 사업자가 있었을 때나 그냥 수출 안 됐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팔아 국내 소비해서 마지막 소비자 받아서 소매상이 300원 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과세관청은 300원 받는 거 거래 징수한 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적용받았다가 다시 국내로 전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환수 효과라고 해요. 다시 얘가 돌아오는 효과를 부가가치세 환수 효과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제도는 정말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과세품 팔죠? 판 가격에 10% 무조건 받으면 돼요. 난 과세 사면 쓰면 내가 물건 사왔죠? 그럼 10% 돌려받으면 돼요. 그리고 수출한다면 0%만 해주면 끝인 거예요. 다른 상황 조건들을 안 보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딴 생각하면 꼬이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길만 가면 부가가치세의 계산에서 정확하게 된다. 자, 부가가치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우리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우리 187페이지로 가서 자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이제 납세 의무자, 방금 공장, 도매상, 소매상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거래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럼 납세 의무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납세 의무자 사업자의 요건은 자 여기에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비영리 단체든 뭐든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거래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성을 갖춰야 된다는 건 당연히 계속적 반복적 공급해야 되지 어쩌다 한번 팔면서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된다. 사업자 단계야 되는 거지 그게 종속적인 직원이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이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내고 싶으면 본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의 형태가 돼야 되고, 만약에 법인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에 종속된 자라면 그 사람이 받아서 내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가 마지막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지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납세 의무자의 기본 요건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3번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납세 의무자의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납세 의무자에서 자, 첫 번째 사업자들을 구분하는 건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둘로 분류를 나눠요. 그럼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 이게 면세 재화나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면세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전에 제가 적었던 거. 자 그럼 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둘로 나누는데, 간이과세자는 우리는 연매출액이 공급될까요? 간이과세자 기준에서는 매출이 여러분 밥 5,000원 먹었으면 5,000원짜리 밥이죠. 그럼 그 금액에 이 1년간 4,800만 원의 미달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세법보전에는 미만인 개인 사업자, 한마디로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그럼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과세품을 한 개라도 파는 사업자는 전부 다 일반 과세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과세자가 정상적인 형태죠. 그럼 이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할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지주증빙도 해주고 전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성격, 회초리 성격인 가산세라는 걸 부과시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이아몬드 적혀 있는 거, 말은 뭐? 아무튼 사각형 돌려놓은 거. 얘는 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업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때 사업자라는 표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세법법전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저자가 쓴 표현이 아니고 법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부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부과해야 될 게 있거든. 개인이면 돈 얼마 벌었니?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 돈 얼마 벌었니?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부여될 건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얘를 취급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품만 파는 거니까. 자, 그럼 과세품, 면세품 같이 파는 사업자는? 그럼 과세품도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면세품과 과세품을 같이 파는 사업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아래 있는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품과 면세품을 같이 파니까 이걸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하는 건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예요. 이 사업자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일반 과세사업자, 그냥 과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사업자라면 과세품, 면세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용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든 편의점이든 마트, 대형마트들 다 과세품, 면세품 팔잖아. 자, 여러분 편의점이든 어디든 갔는데 흰우유만 팔거나 초코우유만 파는 데 있나요? 흰우유, 초코우유 다 팔죠? 그럼 우리 흰우유는 면세고 초코우유는 과세예요. 그럼 걔네들은 겸용사업자인 거예요. 우리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삼품이잖아요. 그래서 흰우유는 면세예요. 단순 멸균한 것까지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초콜릿을 탄다. 바나나 향을 탄다. 향이 이제 진짜 바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딸기를 탄다. 이건 고부가가치 가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현실감이 좀 없죠. 요즘 흰우유가 더 비싸잖아 사실. 요즘 흰우유가 더 비싸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 면세 기준은 1977년도에 만들었어요. 77년도에 어디 우유에다가 달콤한 초콜릿을 타 먹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겸용사업자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국 가면 조제약, 처방전 받은 거 그건 면세예요. 근데 뭐 가스명수 주세요, 개버린 주세요. 이건 다 일반 약들은 과세예요. 그럼 약국도 겸용사업자고 우리 주위엔 많아요. 전에 제가 그 수업하다가 겸용사업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식육식당이요 그러더라고요. 정육점은 면세인데 고기를 구우면 과세.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식육식당을 그냥 하나로 해버리면 겸용사업자인데 일부러 둘을 사업자를 나눠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비자들한테 10% 부가세가 부담 안 되게 좀 싸게 해주려고. 그냥 식당으로 가면 자기들이 받을 거에 어쩔 수 없이 10%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서 그 면세사업자한테 정육점에, 그래서 그 우리 상차림이라 말하는 식당 쪽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우리들이 좀 부담 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귀찮은 사업자들은 겸용 사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이 겸용 사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겸용 사업자가 뭔지는 이제 먼저 아시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다. 얘는 과세 사업자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세 기간은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1년의 과세 기간이 몇 번 있죠? 1년의 과세 기간이 그렇죠. 이명식 빙고 두 번. 그죠? 1기, 2기로 두 번 있는 거예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세 기간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 자, 과세 기간은 다 1년에 두 번. 자,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렇게 1년에 두 번의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 때문에 쓰는 표현 중에 과세 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면 1월 1일과 7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6월 30일,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날 없어요. 말하는 건 이 두 개 중 한 개씩이에요. 다른 날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기, 2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임시적인 기간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자, 이런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럼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거고, 그럼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 이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3월 31일, 9월 3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 기간 개시일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그런 표현은 쓸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정 신고 기간 개시일이 아니고 이 날짜는 과세 기간 개시일이거든. 얘는 임시적인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간들을 의미를 할 때 우리가 확정 기간이라고 표현한 신고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종 4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6월 30일이 종료일이면 6, 5, 4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기준하면 12, 11, 10 이렇게가 이제 우리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1분기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는 1기 예정 기간이라고 표현할 거고, 우리 2, 4분기다, 2분기다라고 말하는 게 1기 확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3분기라고 하는 게 2기 예정, 4분기가 2기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 원칙적으로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다음 우리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건데,
자, 이때는 납부는 하고 환급은 하지 않는 기간이고, 하지만 이때는 납부도 하고 환급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럼 예정신고 때는 납부만 하지, 예, 환급, 그렇죠. 줄거기 표가 안 나네. 예, 줄거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게 정상적으로 1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을 정리할 때 1기 예정은, 예를 들면 1기 예정은 임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 끝나는 확정 신고를 할 때는, 그때는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누락한 것도 신고할 수 있고, 하지만 확정 기간 때 누락한 거는 다시 신고, 이 다음 2기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1기가 잘못했으니까 통째로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게 우리 수정 신고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신고서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납부할 거다 그러는데 잘못했어요. 110만 원 내야 돼요. 새로 고쳐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예정 신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으면 그냥 확정 때 넣으면 돼요. 가산세 조금 내고. 자, 그럼 지금 얘는 일반 과세자의 이야기들인데, 법인 사업자의. 근데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 이 사람들은 예정 신고에 의무가 없어요. 확정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정 신고의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전 과세 기간 대비 공급 가액이나 매출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할 시 예정 신고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 시적대로 장사 안 되면 지금 낼 돈도 없는데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만 제가 말했구나. 예정 신고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이 예정 고지 납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정 고지 납부가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 2분의 1을 고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지금 예정 신고를 할 필요는 꼭 의무는 없지만 못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의무가 없다는 거지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어감이 틀리죠. 근데 글자도 확실히 틀린 거니까. 자, 이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일단 먼저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이에요. 또는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때를 예정 부가 납부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 기준으로 예정 부가 납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부가액이 30만 원 이하이면 징수 안 해요. 그냥 다음번에 1년치 한 번에 다 모아서 합시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에 특수한 경우를 보러 갈게요. 자, 특수한 경우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그럼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6일 날 시작했어요. 과세기간은 1월 6일부터 첫 번째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죠? 1월 2일이면 6월 30일이죠. 3월 30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적혀 있는 글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짜는 6월 30일, 12월 31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과세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업 개시한 날이야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그날로부터 6월 30일까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인데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있죠.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하고 7월 1일이죠. 그죠? 얘는 1월 1일부터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 날짜로부터 폐업한 날까지가 과세기간, 우리 마지막 과세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하는 주된 목적은 거의 대다수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의무를 다할 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게 막아놨어요. 가세품 파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럼 포기한 그달 말일까지는 그달까지는 간이과세를 하고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그날로 그냥 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근데 그달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포기 신청한 달 말일까지. 그럼 일반 과세자는 그 다음 달 이제 1일부터 시작이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정확한 기준만 알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럼 간이과세 포기하는 건 제가 언제나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적용받고자 하는 월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적용을 3월 달에 받고 싶으면 2월 달 중 말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포기신고서 제출하면 바로 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 전까지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간이과세 포기자가 다시 적용받고 싶으면 3년 후 가능해요. 부가세법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는 인정 안 해요. 오고 싶대 처음, 그러면 와. 가고 싶대 가. 다시 돌아오고 싶대 안 돼요. 그 다음에 3년 됐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움직이는 거는 되는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거는 이제 인정 안 해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납세지라고 하는 거는 얘는 사업장이 기준이에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이 사업장별 신고납부 적혀 있는데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의 의미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특례가 적혀 있는데, 자, 이 특례는 이따 오른쪽 아래에서 따로 하나씩 다시 정리할 거니까 원칙 가지고만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를 할 건데, 그럼 이 사업장이라는 게 어느 관할 행정구역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업장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구로에 있으면, 사업장이 구로에 있으면 구로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마포에 있으면 마포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 납세지가 되는 거고. 그럼 사업장이라고 지정하는 곳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세금을 그렇다고 거기에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 아무 때나 내면 되고,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내면 나 잡으러 와야 될 거잖아. 걔가 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사업장 범위에 구분 아래 광업이 진한색으로 되어 있죠. 잘못된 거예요. 원래 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실수한 거니까 또 이거 중요한 줄 아실까봐. 전혀 중요한 애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애예요. 자, 얘네들이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럼 광업은 우리 탄광이 있는 곳이 아니고 광물을 채취하는 곳이 아닌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광은 광물 채취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겠죠. 그러면 뭐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 막 여러 군데에 이렇게 옮겨 다닐 건데, 그에 따라서 납세지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광업 사무소 소재지가 우리 사업장이 될 거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우리는 마지막 사업장이 될 거예요. 그 여러 군데 지역에서 뭐 물건을 단계별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완성하는 곳이 제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곳의 관할 세무서장이 얘를 파는지 안 파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 포장하는 거 있죠. 박스에 넣는다든지 이런 건 외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아니고 물건 완성하는 거, 그게 우리 사업장으로 보는 거고.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국을 또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럼 전국 또 돌아다니는 거는 그 따라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면 법인이 태어난 곳 등기부상의 소재지. 자, 그리고 개인이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볼 거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제일 중요한 그 부동산이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따라다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건물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임대업은.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고, 자판기는 전국 각지의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 판매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비거주자, 뭐 외국법인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래에 다단계 판매원이 있죠. 다단계 판매원은 개개인이 사업자들이에요. 개개인이. 그런데 그 개개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부가세법은 그 다단계 판매원들이 있는 판매업자들 있죠. 뭐 아메이 이런 데 있잖아. 뭐 뉴스킨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들 있죠. 그럼 그 회사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해서 지켜볼 거란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만약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쇼핑몰 같은 우리 통신 판매업 있죠. 이런 것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핑몰 차리면 여러분 집 주소지가 납세지가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소 쓰는 칸에 도메인을 쓸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할 때 그 쓸 때에 주소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신청서에 그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 집 주소를 해서 적어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업장의 범위라고 제가 설명한 얘네들 있죠. 얘네도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성하고 나오는 빈도가 비슷해요. 특징하고. 주로 물어보는 게 얘 제일 많이 물어봐요. 말하기가 편한가 봐. 아니 공급 시기도 얘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얘 둘이는 간간히 물어보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사업장 특이한 사업장들을 하고 특례들 보고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